네, 이번에는 글로벌 증시의 주요 변수들을 통해서 투자 전략과 인사이트 얻어보는 시간입니다. 도움 말씀에 우리투자증권 투자컨설팅부 정나영 과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시작부터 무거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 5차 중동 전쟁 가능성까지 얘기가 언급되고 있는데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이번 주 아무래도 증시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증시 재료가 역시 말씀해 주신 중동 리스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우선 아시다시피 13일 이스라엘이 이란을 이제 공습을 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그 전까지 8거래일 연속 강세를 보이다가 이 흔히 말하는 허니문 랠리라고 하죠. 이 허니문 네. 랠리를 끝내는 계기가 되기도 했는데요. 한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가 13일에 모두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문제는 이로 인해서 유가가 급등을 했고요. 또 15일로 예정이 됐던 미국과 이란 간의 6차 핵 협상마저 취소가 됐다라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이 중동 리스크, 중동에서 이런 내전이라던가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을 했을 때 미국이 빠르게 좀 중재를 하면서 리스크가 완화가 되고 따라서 그에 따른 증시 영향이 좀 단기적인 어떤 변동성으로 그렇죠. 제한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 당일에 이것을 우리가 좀 빨리 끝내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좀 자신감을 네. 내비치기도 했었고요. 또 불과 몇 시간 전만 하더라도 또 SNS에 또 이것을 이제 중재를 할 것만 그렇죠. 같은 뭐 어떤 개입할 뉘앙스,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도 네, 했었죠. 그런 뉘앙스를 풍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장에서 우려하는 것은 이것이 전면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가능성, 그리고 혹은 장기화될 수 있는 가능성인데요. 실제로 지금 서방 국가들의 어떤 움직임을 살펴보면 미국만 하더라도 13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이란이 이제 다시 보복을 했을 때 이스라엘이 이란으로부터 방어를 하는 것을 좀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그렇죠. 또 영국 같은 경우는 재급육이라던가 전투기를 바로 급파를 했고 프랑스는 상황에 따라서는 미국이 이스라엘의 방어를 돕는 것을 우리도 역시 도울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 외의 서방 국가들도 이스라엘과 이란으로 하여금 자제해라라고는 얘기를 하지만 막상 이스라엘의 이란의 공습에 대해서는 공개적인 비난을 피하면서 오히려 이스라엘에 어떻게 보면 좀 우회적으로나마 좀 우호적인 모습을 보이고 네, 있어서 이 서방 국가들의 중재가 좀 지연될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 증시 측면에서 이 이스라엘 그리고 이란 간의 무력 충돌이 장기화된다라고 한다면 유가 급등을 비롯해서 세계 경제에도 피해가 갈 수 있다라는 점인데요. 그렇죠. 우선 이란이 바로 옆에 보유하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네.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20%가량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유가 급등으로 직결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한 이 해협이 막힌다라고 한다면 해상 운송 자체에도 문제가 생기면서 전 세계 교역에도 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아시다시피 이란이 핵 무기를 보유한 국가죠. 이란이 보유한 우라늄은 현재까지 한 60% 정도 농축이 된 것으로 봤을 때 408kg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것은 90%까지 농축을 했을 때 원자폭탄 10개를 만들 수 있다라는 분량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충돌이 장기화된다라고 한다면 이 핵전쟁에 대한 우려까지로도 그렇죠. 전 세계 리스크가 커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체 이제 에너지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또 수입하는 에너지 중에서도 또 70%가량을 이 중동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중동발 에너지 리스크에 더욱 취약한 국가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괜히 5차 중동 전쟁 가능성이 언급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주에 지금 G7 정상회의가 예정돼 있죠. 각국 정상들이 하루빨리 좀 묘책을 내놔야 되지 않을까 또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자, 이번엔 두 번째 변수로 FOMC 회의를 살펴볼까 합니다. 이번 주 FOMC와 함께 파월 회장의 기자회견도 예정돼 있는데 이번엔 어떤 관전 포인트들이 있습니까?
네, 주로 이 FOMC와 관련해서 시장에서 관심을 갖는 것은 그래서 금리를 내리는가 아니면 그렇죠. 동결하는가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관점이 조금 다른데요. 네. 이번에 시장에서 관심을 갖는 것은 금리 결정이 아니라 오히려 6월이기 때문에 분기 말마다 발표가 되는 경제 전망 요약, SEP 보고서라고 하는데요. 이것에 더욱더 관심이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선 6월 금리 결정과 관련해서는 금리 동결 전망이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기도 하고요. 반면에 최근에 미국에서 인플레이션이라던가 바로 직전에 나온 기대 인플레이션이 완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소비라던가 고용시장과 관련된 지표들을 봤을 때는 소비 고용시장이 냉각되고 있다라는 시그널을 받고 있는데요. 이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그렇다고 한다면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는 셈이다라는 점에서 불과 일주일 전까지 그리고 최근 일주일 동안의 기준금리 기대가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죠. 9월 금리 전망 아니면 7월 금리 전망만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7월을 지금 보시면 앞에 보시는 그래프에서 일주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 달 전과 비교했을 때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이다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였는데요. 최근 일주일을 살펴보시면 기준금리 동결에 대한 기대가 오히려 낮아지면서 그 기대가 바뀐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9월을 기점으로 해서 시장에서는 9월에 25bp 금리 인하를 시작으로 해서 연내 2회의 금리 인하 기대가 가장 유력시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갈수록 커지고 있죠.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 좀 긍정적인 얘기들을 남겨주면 시장도 좋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변수는 이 수출의 방향성인데요.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 어떻게 보십니까? 네, 6월 16일 오전, 오늘 바로 오전인데요. 네. 아마 이 방송이 끝나고 나서 한 1시간 뒤쯤에 한국의 5월 수출입 확정치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이번 수출 성장률은 6월 들어서 이제 가파른 상승을 이어온 한국 증시의 방향성과 관련해서 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한국의 이 경제 그리고 기업의 수익 구조 특성을 좀 살펴보면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점이 특징으로 합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이 코스피 지수와 한국의 수출 성장률을 같이 놓고 보면 동행하거나 아니면은 이 코스피 지수가 조금 선행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역사적으로 두 지표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을 해보더라도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나 지금 앞에서 보시면 제가 붉은색으로 표시를 해온 구간들이 있습니다. 한국의 수출 성장률이 고점을 찍고 피크아웃한 이후에 마이너스 구간으로 급격히 식는 그 구간인데요. 그 기간 동안에는 코스피 지수도 항상 약세를 보이거나 최소 지지부진한 흐름을 그렇네요.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가장 끝단을 보시면 올해는 수출 성장률이 25년 1월 확정치가 마이너스 10.2%까지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이후에 2월부터 4월도 3%대 수준으로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지금 코스피 지수 연초 이후에 우상향이 지속되고 있고요. 더군다나 6월에는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동안 좀 같은 흐름을 보여오던 두 지표가 6월 들어서 특히 올해 들어서 이렇게 엇갈리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 엇갈림이 과연 지속될 수 있을지가 관건이고요. 이 한국의 경제구조 특성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한국의 주식시장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결국에는 이 수출 동향과 배를 같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5월 수출 성장률 확정치가 또 부진하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코스피 지수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하는데 좀 제동을 걸 수도 있는 재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5월과 6월에는 수출 성장률이 마이너스 혹은 부진하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코스피 지수가 상승했는가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좀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었고요. 그렇죠. 두 번째로는 대선 이후에 실제로 이 새 정부의 정책에 대한 기대감,
세 번째로는 마지막으로 이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 관세를 유예를 해준 기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제 투자 심리가 좀 개선이 이루어졌던 부분이 있는데요.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이 수출과 관련돼서 크게 세 가지 리스크에 또 한 번 직면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대외 수요 여건이 좀 악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만 하더라도 소비와 고용 시장이 빠르게 냉각되고 있는 거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난주에 발생했던 이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충돌로 유가가 급등을 했고 이 경우에는 기업들의 이익 수익성이 떨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에서 지금 관심이 생각보다 낮은데요. 7월 9일이 되면 트럼프의 이 상호 관세 유예가 그렇죠. 유예가 종료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나라 미국과의 무역 협상 마무리를 짓지 못했기 때문에 6월 말 그리고 7월 초로 갈수록 여기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면서 수출 지표 그리고 수출에 대한 기대도 크게 악화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세 가지 주요 변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국내 증시도 함께 점검해 보죠. 자, 오늘장 열리게 되면은 좀 상황이 심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지난주 미국 증시가 급락한 여파도 있을 테고요. 이번 주 증시 방향성은 어떻게 잡히겠습니까? 네, 사실 저희가 이미 앞에서 이 세 가지 이슈를 통해서 다 살펴봤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중동 리스크 때문에 주 초반에는 과연 중동 리스크가 더 고조되는가, 완화되는가에 따라서 증시 방향성이 엇갈릴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이번 주 목요일 아침이죠. 목요일 새벽에 미국 FOMC 회의 결과 지켜보면서 연내 금리 인하 기대감이 더욱더 높아진다라고 한다면 일부 좀 호재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G7 회의가 이번 주에 열릴 예정인데요. 여기에서 한국과 미국 간의 무역 협상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어떤 단서들이 나오는지 여부가 그렇죠. 또 중요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내 증시가 얻을 힌트까지 잘 체크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정나영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